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이혼하고 각자의 새 삶을 찾아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 모두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할머니가 보여주신 부모님의 빛바랜 사진 몇 장 외에는 그분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단한 형편 속에서도 할머니는 저를 온실 속 화초처럼 애지중지 키워주셨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할머니는 제가 행여나 털끝만큼의 외로움이라도 느낄까봐 거의 매일 저를 포대기로 업고 다니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할머니의 굽은 등과 무릎이 얼마나 쑤시고 아프셨을지 철없이 하루 종일 할머니 등에 찰거머리처럼 매달려 있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할머니는 저를 오냐오냐하며 키우셨지만 동시에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길러내셨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당당히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학교에서 은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통쾌하게 반격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죠. 할머니는 늘 제게 다치면 이 할미가 합의금 물어줄 테니까 뒤에서 호박씨 까는 기집애들 절대 가만두지 말고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할머니라는 뒷배 덕분에 제 학창 시절은 나름 평탄했습니다. 예상대로 제 가정 환경을 들먹이며 시비를 거는 애들이 몇몇 있긴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개싸움을 벌이는 건 기본이고 이빨로 콱콱 물어뜯어서 남학생 몇 명에게는 꽤 큰 흉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도끼 품고 깡다구 있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내심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 피 튀기는 주먹 다짐을 하고 났더니 학교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를 건드리는 애들은 씨가 말랐고 오히려 제가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로 제 주변에는 저를 추종하고 우러러보는 무리들이 꽤 많이 생겨났죠. 저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을 맴돌았지만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형편의 대학 등록금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그래서 저는 수능날 시험장 대신 집에서 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느냐고 가슴을 치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미 취업처까지 구해놨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멍든 가슴을 연신 퍽퍽 두드리셨습니다. 혜영아, 넌 왜 이 할미랑 말 한마디 안 섞고 대학을 포기해버려? 이 할미가 돈이 없을까 봐 그래? 그런 거라면 10원 한 장 걱정하지 마라. 할미가 이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을 팔아서라도 내 대학 등록금은 대줄 테니까 내년에 재수해서라도 꼭 대학에 가야 한다. 알겠지? 아유,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아직도 손녀딸을 잘 모르시네. 나 공부하는 거 딱 질색이야. 고등학교 3년 내내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것도 지긋지긋했는데 뭐하러 그 비싼 등록금 처발라가며 대학까지 가? 우리 학교 취업반 선생님이 진짜 괜찮은 중소기업 하나 추천해 주셔서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거기로 출근하기로 했어. 이미 도장까지 다 찍었으니까 이제 그만 한숨 쉬고 내 결정 존중해줘요. 응? 제 너스레의 할머니는 언제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곧바로 대학에 가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말고 절대 배움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격리 업무나 영수증 처리, 창고 재고 정리 같은 잡무를 도맡아 했죠. 그러다 회사의 일손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남자 직원들이나 하던 공장 생산 라인 업무까지 어깨너머로 배워서 투입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용 대형 에어컨을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여자 몸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뼈대가 굵고 힘쓰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녀 평등을 중요하게 여겼고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편한 일만 얌체처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공장 라인으로 내려가 무거운 쇳덩이를 번쩍번쩍 들어 나르고 조립하는 작업까지 악착같이 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악물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걸 본 사장님은 앞으로도 뼈를 묻어달라며 연봉을 꽤 쏠쏠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나 불같이 사랑하다 헤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도 3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짬밥이 가장 많은 왕고참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꽤 능력 있는 엔지니어 한 명을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손끝이 야무져서 산업용 에어컨 신모델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자로 발탁된 사람이었죠.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는 저만큼이나 매사에 진지하고 성실한 짠돌이 타입이었습니다. 회사에 저랑 판박이인 사람이 굴러 들어오자 사장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둘이 눈 맞으면 볼만하겠다고 엮으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내심 기분이 몽글몽글해졌고 저 역시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싹 텄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한 지 고작 2달 만에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업무 이야기도 자주 나눴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각자의 인생 목표와 가치관, 그리고 개똥 철학에 대해 밤새도록 떠들었습니다. 훗날 번듯한 내 사업을 꾸려보겠다는 목표까지 꼭 닮았던 우리는 그 수많은 공통점들 덕분에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퍽퍽한 일상이었지만 곁에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한 백을 얻은 듯 힘이 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으로 간신히 신혼살림을 차릴 전세금 정도를 마련했고 우리는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보시고는 썩 마음에 차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내가 좋다니 그걸로 됐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댁은 재벌가처럼 으리으리하지는 않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꽤 여유 있는 중산층이었습니다. 마당이 널찍하게 딸린 2층 양옥집이었죠. 집안의 유일한 어른인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끌듯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내가 만난다는 그 여자친구냐? 겉보기에는 뭐 하나 튀는 구석도 없이 밍밍하게 생겼는데 넌 대체 이 애에 어딜 보고 반했다는 거니? 아유, 엄마도 참 안 튀긴 뭐가 안 튀어. 이 눈부신 미모 안 보여? 아주 빛이 나서 눈을 뜰 수가 없구만. 내가 보기엔 내 눈에 단단히 뭐가 씌인 게지? 생긴 게 밥 먹여주냐? 모자란 인물은 다른 조건으로 메꾸면 되는 거지? 이름이 이혜영이라고 했나? 혜영아, 내 집은 어디니?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아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위치를 묻는 게 아니잖니. 내 말은 내가 사는 곳이 아파트냐 아니면 그냥 주택이냐, 그것도 아니면 자가냐 전세냐, 그걸 묻는 거다. 시어머니의 질문의 요지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숨길 것도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희 집은 월세예요. 번듯한 아파트도 아니고 큰 단독주택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랑 둘이서 낡은 빌라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도 물으실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갓난아기 때 2분 다 이혼하셔서 따로 사시다가 나중에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고 지금도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빌라 반지하에 그것도 월세고 부모는 쌍으로 죽어 없어졌고 할머니 손에 컸다라. 어쩜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중에 단 한마디도 멀쩡한 게 없니? 혜영아, 너 학력은 어떻게 되니? 어느 대학 나왔어? 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주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얘야, 김지훈. 너 도대체 어디서 이딴 쓰레기 같은 걸 주워온 거야? 이런 근본도 없는 물건을 나보고 며느리로 받으라고? 내가 어질러 놓은 거니까 내가 깔끔하게 치워서 당장 문 밖으로 내다버려. 이 못난 놈아. 제 배경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를 그야말로 벌레 보듯 취급하며 남자친구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설을 들으며 저는 제 귀를 의심한 채 남자친구의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었죠. 엄마, 왜 그렇게 오버를 하고 그래? 나도 지방지잡대 다니다가 때려치워서 사실상 고졸이잖아. 엄마도 나 수능 망쳐서 재수, 삼수하다가 돈만 날려먹은 거 벌써 까먹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혜영이는 나보다 훨씬 똑똑해. 혜영이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인문계 출신이라고. 엄마, 그거 알아? 가방끈 짧은 걸로 치면 우리 셋 다 거기서 거기야. 나 이 생각하니까 빵 터졌잖아. 안 웃겨?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세 사람 전부 합쳐도 제대로 된 대학 졸업장 하나 없잖아. 이 개호로 자식을 봤나? 내 놈 새끼가 지금 어미 속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미쳤어. 고졸에 천혜고아에 집구석은 빌라 반지하 월세라는 이런 기집애를 자기 집 며느리로 들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가 이 천지에 어딨어. 잔말 말고 당장 인연 끌어내.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더 이상 내 앞에서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고 당장 데리고 꺼져버려. 나 못 가, 엄마. 헤어지고 싶어도 이제 못 헤어져. 혜영이 뱃속에 내 새끼 들어앉았어. 아들이래. 뭐? 임신. 내가 미쳐 아주 돌아버리겠네, 진짜. 저는 임신 근처에도 간 적이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결혼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최후의 뻥카를 날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펄쩍 뛰며 부인해야 마땅했지만 입술이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고 일단은 이 남자를 믿고 그의 페이스에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잊지도 않은 핏덩이 때문에 그토록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던 저를 며느리로 억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댁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왜 그런 미친 거짓말을 했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는 태평하게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순풍순풍에 나을 건데 뭐 어때. 그냥 기쁜 소식을 10개월 먼저 땡겨서 알려줬다고 쳐. 우리 엄마 말 듣고 상처받았지? 원래 우리 엄마가 좀 괄괄하고 필터 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팍팍 흘려버려. 우리 둘만 생각하자. 응? 난 모르겠어. 가짜 임신으로 사기쳐서 결혼하는 거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배가 안 부르면 시어머니가 날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들겠어. 그런 걱정을 왜 사서 해? 우리 신혼여행 가서 끝내주는 허니문 베이비 하나 딱 만들어 오면 만사 오케이잖아.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 가서 땀 좀 진탕 빼고 떡두꺼비 같은 애 하나 뚝딱 만들어 오자. 넌 지금 이 와중에 농담이 입 밖으로 나오니? 아, 몰라. 내 말대로 허니문 베이비가 한 번에 생겨주면 그야말로 로또 맞는 거고 만약에 안 생기면 뭐 어쩌겠어? 걱정 붙들어 매 임신이 되든 안 되든 결혼해서 우리 둘이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인생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 우리 그냥 심플하게 살자고. 그 사람은 그저 결혼 허락을 받아냈다는 사실 하나에만 취해 실실거렸지만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가 쏟아낼 불호령이 두려워 결혼식 전날까지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정식으로 상견례를 치렀고 다행히 머리끄덩이 잡는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쥐꼬리만큼 보태주신 돈에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서 구했고 저도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비상금이 있어서 빚 한 푼 내지 않고 혼수까지 야무지게 장만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우리는 드디어 웨딩 마치를 올렸고 저와 남편의 진짜 결혼 생활이 막을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손잡고 출근하고 퇴근하며 24시간 내내 껌딱지처럼 붙어 지내니 좋은 점도 많았지만 아주 약간의 불편함도 따랐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늘 샴푸 냄새 폴폴 풍기는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가끔은 한여름에 땀띠 나게 일해서 꾀죄죄해진 꼴을 들키기도 했고 집안에서 뒹굴거리며 나오는 몹쓸 생활 습관들까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져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털털한 모습마저 사람 냄새 나고 좋다며 제 모든 것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반면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시어머니는 제 가짜 임신 스토리를 귀신같이 눈치채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혼 한 달 동안 우리는 밤마다 침대가 부서져라 땀을 흘리며 노력했지만 삼신할머니가 그리 호락호락하게 아이를 점지해 주실 리 만무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근본 없는 고아녀는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네. 어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임신했다고 거짓부렁을 쳐서 내 아들을 홀라당체가. 야, 너희 할망구도 이 기가 막힌 사기극을 알고 있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때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했어야 했는데 입이 얼어붙어서 차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지훈 씨 말 맞다나 금방 애가 들어설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진심으로 100배 사죄드립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천벌을 받으련 아주 생쇼를 했구나. 금쪽 같은 내 아들을 너 같은 고졸 천것한테 넘겨주다니 내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난다. 당장 이혼해. 너희들 아직 혼인 신고 안 했다면서? 얘야, 김지훈. 당장 내일 날 박는 대로 이 사기꾼년 당장 내쫓아버려.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끔찍이도 혐오하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아버리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그저 입을 꾹 닫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이 또다시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투척했습니다. 엄마, 우리 벌써 구청 가서 도장 꽉꽉 찍고 혼인신고 다 끝냈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지금 이혼하려면 위자료로 집 한 채는 뱉어내야 해. 우리가 알아서 알콩달콩 잘 살 테니까 엄마도 제발 그만 좀 내려놓고 혈압 관리나 해. 뭐라고? 혼인신고를 벌써 처해? 야 이놈아, 사람 일은 내일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도장 찍는 건 미루라고 내가 그토록 신신당부를 했건만. 아 몰라. 이미 서류에 잉크 다 말랐어. 엄마, 나 진짜 부탁인데 우리 마누라한테 그만 좀 험한 말 쏟아내. 옆에서 듣는 나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이 호로 자식.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너 같은 걸 낳고도 따뜻한 미역국 처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도른년이야. 시어머니가 한바탕 뒤집어 엎고 난 후 이혼하라는 핏대는 더 이상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손을 잡고 구청으로 달려가 잽싸게 혼인신고를 마쳐버렸습니다. 어찌됐든 시어머니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왕 이렇게 구정물에 발 담근 거 하루빨리 손주나 안겨라며 최후 통첩을 날리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조아렸고 남편과 함께 다시 코피 터지게 노력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참 야속하게도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을 잡고 산부인과 난임센터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몸이 자연 임신은 꿈도 못 꿀 만큼 임신이 극도로 어려운 체질이라며 무조건 시험관 시술에 매달려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억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둘이서 신혼 기분 내면서 한참 더 볶고 지지고 살다가 나중에 진짜 애가 눈앞에 아른거릴 때쯤 시험관을 해보자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성화대로 당장 떡두꺼비 같은 애를 낳는 게 불가능해졌으니 차라리 마음 편히 나중에 갖는 게 낫겠다는 계산이었죠. 당연히 저야 두 손 들고 환영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단둘이서 지지고 볶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고 솔직히 시어머니의 그 극성맞은 압박만 아니었다면 애초에 애를 가질 생각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께 난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이실직고하며 아이는 천천히 가지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게 시어머니는 또다시 집안 기둥이 뽑힐 듯이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너 같은 맹탕이 도대체 쓸모있는 구석이 어디 하나라도 있니? 부모 일찍 되죠. 집구석은 찢어지게 가난해. 쥐뿔도 배운 거 없는 고졸에 이제는 애새끼 하나 못 품는 하자품이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거 이뻐 보일 일은 영영 없을 거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애 못 갖는 건 제 탓이니 100번 1000번 죄송하지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욕보이시는 것도 모자라 절 보고 산거지라느니 하자품이라느니요. 저 비록 가난한 집구석에서 할머니 손에 컸지만
어디 가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훈계하실 때는 제발 단어 선택 좀 가려서 해주세요. 이 기집애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눈가를 부라리며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오냐, 내년이 끝까지 나랑 해보겠다는 거지? 어디 계속 그렇게 주둥이 놀려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저 인신공격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드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이 문제는 나중에 꼭 시험관 시술로 시도할 겁니다. 어머니 기대에 못 미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저를 벌레보다 더 혐오하게 되셨고 저희 신혼집에는 발길을 뚝 끊으셨습니다. 남편은 지긋지긋한 잔소리에서 해방되었다며 내심 쾌재를 불렀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시어머니와의 냉전이 영찝찝했고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 점수를 따볼 궁리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를 향해 철옹성처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시어머니는 제가 가끔 생존 신고 차드리는 안부 전화조차 매몰차게 끊어버리셨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억지로 얼굴을 맞대고 밥 한 끼 먹긴 했지만 그 숨막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녹이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댁이랑은 멀면 멀수록 효부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뼛속까지 촌스러운 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혼 초기에 불타는 스파크는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나름 끈끈한 의리로 버티는 꽤 괜찮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후 저는 청춘을 바친 회사를 퇴사하고 훨씬 더 빵빵한 조건을 제시한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능력 있는 엔지니어로 업계에 소문이 쫙 퍼진 남편 역시 헤드헌터들의 스카우트 제의가 빗발쳤고 결국 연봉을 무려 1.5배나 올려주는 대기업 계열사로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죠. 남편이 훨씬 더 잘나가는 곳으로 가니 저로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응원했습니다. 어차피 퇴근하면 집에서 지겹게 볼 얼굴인데 굳이 같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얼굴 맞대고 있는 것보다 각자 다른 회사에서 돈 벌어오는 게 100번 낫다고 쿨하게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시점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새 회사로 출근한 이후부터 벅하면 밤 12시를 넘겨 귀가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어떤 날은 아예 외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는 늘 회사가 미친 듯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그 뻔한 레퍼토리를 납득할 수가 없어 결국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당신 요새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제는 아예 집에 기어들어 오지도 않더니 오늘은 밤 11시가 다 돼서야 나타나고 밖에서 무슨 허튼 짓거리하고 다니는 건데?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냐? 내가 우리 회사 24시간 풀가동 교대 근무라고 골백 번은 말했잖아. 야간조 엔지니어가 부족해서 내 앞으로 떨어진 물량이 산더미라고. 그래서 뼈 빠지게 야근하고 철야하는 거 아니야.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피토하며 일하고 온 사람한테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남편한테 밖에서 허튼 짓거리라니 그게 마누라가 할 소리냐고. 아, 그래? 그럼 당장 당신네 회사 인사팀 전화번호 내놔. 김지훈 과장님이 진짜로 엉덩이 땀띠 나게 야근 중이신지 내가 직접 다이얼 돌려서 확인해 볼 테니까.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구나. 너 지금 나 뒷조사하겠다는 거야? 아, 진짜 사람 피 말려 죽이겠네. 우리 엄마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왔다고 펄쩍펄쩍 뛸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진짜 결혼 한 번 거지 같이 했네. 그게 지금 무슨 개소리야? 나랑 결혼한 게 거지 같아? 툭하면 외박하는 남편 새끼 의심 좀 하는 게 그렇게 쳐 죽일 짓이야? 아, 몰라.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나 샤워하고 바로 자빠져 잘 거니까 건들지 마. 그렇게 내가 못 믿어오면 내일 당장 회사로 찾아와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든가. 내 남편이 얼마나 뺑이 치면서 돈 벌어오는지 직접 보면 아주 정신이 번쩍 들 테니까. 입만 열면 회사가 바쁘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살인적인 야근과 외박 빈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팩트체크를 하기로 결심했죠. 며칠 뒤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어 김지훈 과장 자리에 있냐고 물었더니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오후 6시 땡 치자마자 칼퇴근했다는 거였죠. 저는 집에서 덫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인간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기어들어와서는 뻔뻔하게도 일이 너무 많아 뼈가 삭는다며 침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확실한 물증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철저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남편 놈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남편이 출근복을 입고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길거리에 널린 흔해 빠진 아줌마 패션으로 위장하고 마스크와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사 정문을 통과하는 것까지 두 눈으로 확인한 뒤 저는 길 건너편 시야가 뻥 뚫린 카페에 진을 치고 매의 눈으로 잠복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남편 놈이 회사 정문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스마트폰으로 친절하게 문자까지 한 통 쏘더군요. 오늘 밤도 야근 예약이라는 개소리를 말입니다. 저는 이 인간 말종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내뱉는 거짓말의 끝이 어딘지 끝까지 따라가서 싹 다 까발리고 아작을 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살금살금 밟아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이 인간이 무슨 꿍꿍이로 마누라한테 뻥까지 쳐가며 시댁으로 기어들어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랑 척을 지고 산다 한들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들락거릴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으니까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고 여기까지 온 이상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시댁 대문 앞으로 걸어가 초인종을 박살낼 듯이 꾹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웬 생전 처음 보는 여우 같은 기집애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디 찾아오셨는데요? 여기 저희 시어머니 댁인데요. 네. 아가씨가 번지수 단단히 잘못 짚으신 모양인데 여기 제 시댁이거든요. 어머, 참나 나비게이션 켜고 와서 잘못 올 리가 없는데. 저기요, 여기 김지훈 씨 댁 맞죠? 지훈 씨요. 아가씨가 우리 예비 신랑을 어떻게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핑 돌고 귓속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서 그 기집애의 어깨를 확 밀쳐버리고 시댁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놈이 화기애애하게 저녁상을 차려놓고 밥을 처먹고 있었습니다. 씩씩대는 제 얼굴을 발견한 두 모자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갑자기 나타나. 넌 쥐새끼처럼 기척도 없이 남의 집구석에 왜 쳐들어오고 지랄이야. 내 떨어질 뻔했네. 자기야, 어머님. 지금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자기가 이 집 며느리라는데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자기가 나 몰래 숨겨둔 남동생이라도 있어? 사기꾼 모자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팽개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딱 걸린 마당에 저 빈머리로 무슨 변명을 지어낼지 미친 듯이 궁리하고 있는 게 뻔히 보였죠. 저는 뒤를 획 돌아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기집애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귀 열고 똑똑히 들어. 내가 바로 저 인간 쓰레기의 법적 아내고 집구석에 앉아 계신 저 노친네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야. 내 주둥이에서 방금 튀어나온 자기가 대체 누구야? 설마 내 남편을 보고 짖은 건 아니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드라마야? 저 아줌마 남편이 내 자기라고? 말도 안 돼. 난 지훈 오빠가 총각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하. 당신들 모자가 쌍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구나. 마누라 몰래 밖으로 나돌면서 싸돌아다닌 데는 다 그만한 더러운 이유가 있었네. 얘야, 똑바로 들어. 저 새끼 유부남이야. 나 작년에 저 인간이랑 혼인신고까지 끝낸 멀쩡한 와이프라고. 저는 당장 이 불효우 같은 상간녀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패대기 치고 저 천하의 몹쓸 모자, 패거리와 단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반응은 제 얄팍한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도장 찍고 유부남 되면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 하나 못 만나요? 솔직히 나도 오빠 하는 꼬라지 보니까 딱 바람 피우는 냄새가 나긴 해서 혹시 숨겨둔 마누라가 있나 의심하긴 했어요. 자,
이제 내 턴이니까 잘 들어요. 어머님, 지훈 오빠. 저 오늘 기분 잡쳐서 이만 가볼게요. 너 지금 졸지에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됐는데 이렇게 꼬리 자르고 도망가면 다야? 당연히 아니지. 자기야, 제발 가지 마. 이 집구석에서 짐 싸서 당장 꺼져야 하려는 저 미친년이라고. 그래, 맞다. 이왕 물이 엎질러진 거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호적 정리하자꾸나. 너같이 배 속이 차가워서 애새끼 하나 못 품는 빈 깡통에 땡전 한 푼 없이 굴러들어온 거지 발사계 같은 며느리년, 이제 내 아들이랑 깔끔하게 갈라서라. 지금 그 더러운 입통으로 뭐라고 지저대셨어요? 당신들 둘이 쌍으로 발정 나서 바람 피운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하,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말종 쓰레기들이랑 가족으로 엮였는지 진짜 헛웃음만 나오네. 나는 내가 그 잘난 내 엄마랑은 그래도 종자가 다를 줄 알았는데 까보고 나니 더 역겨운 쓰레기였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아예 본처 내쫓고 새장가를 들 작정을 해. 이 시궁창에서 썩어 문드러진 쥐새끼만도 못한 놈아. 내가 사람 탈을 쓰고 나한테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해. 얘야, 여보. 인생사 원래 한치 앞도 모르는 거 아니냐? 사람 살다 보면 딴 여자 눈에 들어오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이왕 스텝 이렇게 꼬인 거 너도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서 돈 많고 좋은 놈 하나 물어서 새 출발해라. 뭐? 이혼. 내가 미쳤냐? 내가 왜 너희들 좋으라고 그 꽃길을 깔아줘. 천만에. 나 너랑 내 엄마랑 저 싸가지 없는 상간녀 기집애까지 싹 다 한 대 묶어서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복수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나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동네북 아니니까. 아, 좀 심플하게 가자. 심플하게. 내가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를 지었다고 복순이 뭐니 헛소리야? 내가 위자료 섭섭지 않게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조용히 아가리 여물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저녀는 어쩜 저렇게 바닥까지 자존심도 없는 년인지. 첫눈에 꼴 보기 싫더니만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저렇게 내 눈가를 피곤하게 구네. 애미 애비 없이 천둥벌거숭이로 자라서 늙은이 손에 컸으니 안 봐도 비디오지. 가정교육 독학한 티가 줄줄 흐른다. 흘러. 그래서 집안 환경이랑 근본이 무섭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막말에 저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 살림을 닥치는 대로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 놈 앞에 놓인 찌개 그릇을 통째로 집어들어 그놈 정수리에 그대로 엎어버렸고, 연이어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똑같은 뜨거운 국물을 아주 시원하게 끼얹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발광을 했고, 저는 찌개 냄비에 꽂혀있던 큼지막한 국자를 집어들고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감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리면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뼈저리게 보여주고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끝장낼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국자로 그 모자의 등짝과 머리를 미친 듯이 후려갈기자 두 인간은 혼비백산에서 비명을 지르며 집안을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다음 타깃은 자연스럽게 상간녀로 향했죠. 이 기집애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지라 우리는 제가 휘두르는 국자를 서로 부여잡고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천박한 기집애야. 멀쩡히 마누라 있는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너 꽃뱀이지? 내가 예쁘장하니까 그렇게 보일 만도 하지? 뭐 아줌마 같은 그따위 상판대기로는 나 같은 예쁜 여자의 삶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겠지만. 야, 지훈 오빠는 내가 평생을 돌고 돌아 겨우 만난 진짜 인연이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완벽한 남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방 빼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이 미친년이 주둥이만 살아서. 그래, 오늘 어디 한 명 죽을 때까지 끝장을 보자. 누가 할 소리. 덤벼. 이 미친 기집애야. 저와 상간녀는 서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올려붙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따귀를 하도 맞아서 양볼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저는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 기집애와 죽기 살기로 맞붙었습니다. 결국 치열한 따귀 난타전 끝에 먼저 바닥에 나동그라진 쪽은 상간녀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년의 명치를 발로 뻥 차서 완전히 눕혀버린 뒤
곧장 배 위에 올라타서 자비 없이 양손으로 뺨을 미친 듯이 갈겨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 놈이 기겁을 하며 달려와 저를 뜯어 말리려 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 타기들 그 모자에게로 돌려 두 인간의 뺨을 후려치고 발로 마구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쓰레기 짓인지 뼛속 깊이 깨달을 때까지 절대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대 맞고는 억소리를 내며 나자빠졌고 저는 남편 놈의 멱살을 틀어쥐고 주먹을 꽉 쥔 채 그 얼굴을 피 터지게 꽂아버렸습니다. 당시 제 몸 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어서 주먹이 까져 피가 철철 흐르는 줄도 모르고 남편 놈을 거의 반쯤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시댁을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뒤 저는 당당하게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니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홧김에 해버리는 건 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한 건 아주 훌륭하다며 칭찬하더니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고 묻더군요. 3년이라고 대답하자 변호사는 혼인 관계를 5년 이상 유지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 절반 가까이를 뜯어올 수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남편 놈 명의로 된 재산 중에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집과 시골 선산에 있는 자그마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단돈 10원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저는 이를 악물고 2년을 더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다른 복수의 칼날도 함께 갈며 그 사기꾼 모자와 상간녀를 한데 묶어 생지옥으로 쳐넣을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로 출근했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 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쿨하게 이혼 도장이나 찍으라며 윽박질렀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내용 증명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위자료로 5억 입금하면 그때 가서 이혼 도장 찍는 거 한번 고려해볼게.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 놈이 바람피운 죗값에 내 엄마가 그동안 내게 퍼부은 모욕과 폭언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전부 합친 금액이야. 이 돈 내놓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절대 안 해. 웃기지 마. 나한테 5억이 어디 있어. 너 완전 날강도 아니야. 내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시골에 있는 그 알량한 땅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거 팔아서 내 몫으로 넘기면 되겠네? 돈 주기 싫으면 그냥 이대로 평생 서류상 부부로 썩어문 들어지든가. 그 상간녀 기집애가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든 난 신경 안 써.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둬. 내가 나중에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를지는 나도 장담 못하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협박질이야. 기가 차서 정말. 그래, 좋아. 너 혼자 이 빈집 구석에서 평생 독수 공방해라. 난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내 새파랗고 예쁜 마누라랑 알콩달콩 잘 살 테니까. 그 인간은 당장 위자료 5억을 토해낼 능력이 없자 짐을 싸서 저를 집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야 제 몫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인내해서라도 저 새 인간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고요. 물론 그동안 저는 회사 일도 악착같이 하며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한때 남편 놈과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그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지만 생각보다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반신을 함부로 놀린 그 발정난 쓰레기 새끼에 대한 미련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고 저는 오직 제 앞가림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놈이 불쑥 집으로 찾아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그놈의 미친 짓거리에 어이가 없어진 저는 대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할 짓을 왜 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어린 상간녀 품에 안겨서 해벌쭉거리며 잘만 쳐살더니만. 여보, 나 그 기집애랑 끝냈어. 알고 보니까 그년 진짜 악질 꽃뱀이더라고. 우리 엄마 앞으로 재산이 좀 있는 걸 귀신같이 냄새 맡고는 엄마 집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 쓰려고 수작을 부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꺼지라고 욕바가지 퍼붓고 쫓아냈어. 아, 그래?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주절거리며 사과를 해? 우린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내 통장에 위자료 5억 꽂히기 전까지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여보, 제발 이러지 말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합치자, 응? 사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딱 한 번쯤은 유혹에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딴 개소리는 개나 줘버려. 여보, 내가 당신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어줄까? 당신 맨날 내가 만들어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찬했잖아. 나 밀가루 끊었어. 기어코 이 집구석에 눌러앉겠다고? 좋아. 안방은 내가 쓸 테니까 넌 저 구석에 있는 좁은 옷방에서 자해. 그리고 밥은 내 손으로 직접 차려 먹어. 그럼 당신 나 용서해주는 거야? 내 놈 하는 꼬라지 봐서.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앞으로는 눈길 한 번 안 돌리고 당신만 죽어라 사랑할게. 하늘에 맹세해. 저는 적을 가장 가까이에 두라는 어느 유명한 명언을 떠올리며 이 발정난 개새끼를 제 곁에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수고대하는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이놈을 쥐죽은 듯이 숨죽여 살게 만들 작정이었죠.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별거 할 때처럼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꼬리를 흔들며 몇 번이나 제게 말을 붙이려 시도했지만 제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속이 타들어간다며 집구석이 너무 숨막힌다고 연신 앓는 소리를 해댔죠. 그렇게 남편 놈과 철저하게 투명한 벽을 치고 산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발목 관절과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 즉시 간단한 짐을 챙겨 병원 병실로 들어가 할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 후 2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고 퇴원 후에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2다리로 꼿꼿하게 서서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또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제가 남편 놈과 살던 그 집을 떠나온 지도 얼추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정정하게 잘 걸어 다니셨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싸서 아주 오랜만에 남편 놈과 서류상으로 엮여있는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있더군요. 그들은 저를 보고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방문이 열리더니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웬 여자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꽃뱀 상간녀가 아니라 아예 생전 처음 보는 뉴페이스였습니다. 제가 그 새로운 상간녀를 마주하고 어이없어하는 찰나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새며느리 보는 눈깔은 있니?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야. 금쪽 같은 내 핏줄, 내 손주가 저 뱃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내가 내 새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기나 해? 무려 박사 출신 수석 연구원이야. 게다가 뼈대 있는 집안의 금지옥엽 외동딸이라고. 너같이 쥐뿔도 없는 고졸 찬 것은 얼른 방 빼고 이 집에서 꺼져. 아, 그러시구나. 참 축하드릴 일이네요, 아줌마. 그 훌륭한 새며느리 덕분에 아주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시네. 이 독사 같은 기집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봐. 아주 소름이 다 돋는다. 너 죽어도 내 아들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겠다 이거지? 내 새며느리는 마음씨가 태평양 같아서 이 꼬라지를 다 알고도 널 불쌍히 여겨 한 집에서 살아주겠단다. 안방은 내 아들이랑 박사 며느리가 쓸 테니까 넌 저기 골방에나 찌그러져 있어. 내가 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 통장에 위자료 5억 꽂히기 전까지는 이혼 도장 안 찍는다고. 우리는 너한테 줄 그딴 헛돈 한 푼도 없으니까 어디 한 지붕 아래서 3명이 지지고 볶고 살아봐. 내년이 숨막혀 뒤질 것 같으면 제 발로 기어 나가겠지? 내가 그렇게 독하게 나오니 우리도 눈에는 눈,
얘는 이로 나가주마.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 징글징글한 년아. 시어머니의 도끼 품은 악다구니를 듣고 저는 입꼬리를 쓱 올리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그동안 저랑 기싸움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이혼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왜 이 집구석에 발을 들였는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오늘이 바로 저랑 아줌마 아들이 혼인 신고 한지 딱 5년 꽉 채우는 결전의 날이거든요. 법적으로 혼인관계 5년 이상 유지하면 재산 분할 절반 뚝 떼어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줌마, 그 귀한 아들 명의로 된 집이랑 땅, 이제 정확히 반으로 쪼개서 제 통장에 꽂히겠네요. 뭐라고? 그럼 내년이 오직 그 돈 뜯어내려고 이 악물고 여태껏 안 나가고 버텼다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옛다 이년아. 우리 고귀하신 박사 며느리 친정이 중견기업 재벌가 수준인데 그깟 푼돈 5억이 대수겠니? 껌값이지. 아이고, 난 또 무슨 나라라도 팔아먹은 엄청난 반전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고작 그 알량한 5억 때문에 이 미친 사다를 낸 거야? 아, 그리고 기왕 이면 김에 제 자랑 좀 몇 개 더 할게요. 아줌마가 그토록 콧대 높이시며 박사 며느리 스펙 읊어주셨으니 저도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죠. 저 그동안 혼자 방송통신대 빡세게 다녀서 졸업했어요. 자, 여기 제 학사 학위증명서요. 아이고, 아주 눈물겹게 고생했다. 이 독한 년아. 근데 어쩌니? 기껏해야 학사 나부랭이인데 우리 며느리는 무려 박사님이시라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거 말고 아줌마 눈 돌아갈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에 제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보험금이랑 유산 싹 다 제 앞으로 넘겨주셨거든요. 원래는 제가 애 낳고 예쁘게 살면 그때 주시려고 꽁꽁 숨겨두셨던 건데 상황이 연계판이 돼버려서 이제야 제 손에 들어왔네요. 자, 이 통장 잔고 한번 똑똑히 보세요. 저는 학위증명서에 이어 부모님의 유산이 고스란히 찍힌 통장을 쫙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야? 1, 10, 100, 1000, 만, 10만억 50억. 이게 진짜 내 돈이라고? 이게 다 유산이라고? 세상에 마상해. 하지만 그깟 50억이 대수냐. 우리 새 며느리는 중견 재벌이라 친정 재산만 500억이 훌쩍 넘는다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줌마가 꼭 보셔야 할 하이라이트 틀어드릴게요. 우리 영상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챙겨온 USB를 거실 텔레비전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어떤 여자의 소름 끼치는 정체와 과거 행적을 낱낱이 파헤친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뉴스 짜깁기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뉴스는 애를 낳자마자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한 여자의 기괴한 사건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마트에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종적을 감췄고 현재 경찰이 공개 수배 중이라고 보도했죠. 그 모자는 도대체 이딴 걸 왜 자기들에게 틀어주냐며 눈을 부라렸지만 저는 입 다물고 끝까지 시청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무려 7번이나 신분 세탁을 하며 결혼 사기를 친 희대의 꽃뱀 여자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여자는 애를 낳아 신혼의 단물을 쏙 빼먹은 뒤엔 미련 없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위조해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다시 애를 낳는 미친 짓을 반복하고 있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 아이에게로 쏠리는 순간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심각한 정신병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수법으로 실종을 위장해 낳은 아이만 무려 8명에 달했습니다. 이윽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그 여자의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자가 오직 남자에게 사랑받아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는 심각한 신데렐라 증후군과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의 세계를 완벽한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리플리 증후군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중증 정신병자였죠. 남편의 사랑이 아이에게로 옮겨가면 질투를 느끼고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치고 돈을 써서 새 신분을 사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들어서고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면 또 도망치고 새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였죠. 저는 비릿한 코웃음을 치며 상간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상간녀 씨. 그 배가 9번째 임신이지? 너 또 애 낳고 나서 이 남자가 핏덩이한테 정신 팔려서 널 조금이라도 찬밥 취급하면 또 야반도주해서 튀어버릴 작정이지? 제 말에 상간녀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발작하듯 고개를 저어댔습니다. 아니야. 저 영상에 나오는 여자 나 아니라고. 난 대학병원 병원장 외동딸이야. 내 인생의 남자는 우리 지훈 오빠 한 명뿐이라고. 이야, 이거 진짜 재밌네. 지훈아, 내가 아랫돌이 간수 못해서 바람 피운 것까진 그렇다 쳐도 대체 어쩌다 저런 패급을 주었니? 내 인생도 이제 아주 종쳤다. 저 여자 전남편들이 혼인 빙자 사기죄로 집단 고소 때렸거든. 저 기집애는 합의금 물어주고 처벌 피하려고 너희들같이 멍청한 호구들만 골라서 사기쳐서 돈 뜯어내는 진짜 악질 범죄자야. 뭐 어쨌든 너희들이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그 로맨스나 실컷 즐기면서 잘 살아봐. 난 마지막으로 이혼 소장 남겨놓고 갈 테니까. 제가 준비한 반전의 대선물을 투척하자 시어머니와 남편 놈은 입을 떡 벌리고 침까지 흘리며 상간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화면 속 정신병자가 진짜 내가 맞느냐고 추궁했죠. 저기 우리 박사 며느리, 방금 저 뉴스 다 거짓말이지? 그치. 내가 설마 우리 속이려고 이 집에 굴러들어온 건 아니지? 저 사기꾼 아니에요. 전 그저 우리 지훈 오빠를 사랑하는 여자라고요. 당장 다음 주면 이 남자의 아들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진짜 대학병원 병원장 딸이 맞냐고. 내가 결혼을 몇 번 했든 애를 몇 명을 낳았든 그건 알바 아니고 당장 내가 대학병원 원장 딸이 맞는지 그것만 대답해. 저 원래 대학병원 병원장 딸 맞는데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병원 처분하고 외국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 너 똑바로 말해.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제야 상간녀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부짖으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상에 나온 여자 사실 저 맞아요. 결혼 7번 한 것도 맞고 애 8명 낳은 것도 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다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제 마음속엔 지훈 오빠 한 사람뿐이라고요. 어머님, 사실 저 대학병원 병원장 부모님 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사실 일광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뭐? 일광그룹. 내가 대기업 회장님 딸이라고? 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튀어나오는 찢어 죽이려나. 어머님. 처음에 어머님이 저 받아주신 것도 제가 돈 많고 빵빵한 집안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지훈 오빠랑 저랑 사랑하는 모습이 예뻐서 받아주신다면서요. 개 짖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내 배경이 대학병원 병원장의 중견 재벌급 부자인 줄 알고 받아준 거지. 얘야, 김지훈.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인연이 내 돈 어디다 처박아 뒀어. 내 돈 당장 내놔. 당장 뱉어내라고. 어머님, 그 돈 제 전전 남편이랑 전전전 남편들이 귀신같이 알고 쫓아왔어요. 신분까지 완벽하게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길래 저도 급한 불 끄느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내 피 같은 돈을 내 전남편들 위자료로 홀라당 다 퍼줬다고? 아이고, 내 머리야. 이 미친년, 사이코패스 같은 년. 내 돈 당장 물어내. 얘야, 김지훈. 너 진짜 눈꽃만큼도 몰랐어? 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남편 놈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진짜 몰랐어. 애 낳고 도망쳐서 재혼하고 신분 세탁해서 또 재혼하고 애 낳고 튀는 그런 미친 정신병자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돈 털리고 억울함에 씩씩거리는 그 모자를 보며 저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아줌마, 지훈아. 내가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나 내 놈이 이 여자랑 만나는 거 알자마자 곧바로 뒷조사 싹 다 했어. 그래서 이 기집애가 정신병자라는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난 매일매일 지훈이가 이 여자한테 푹 빠지기를 기도했단다. 아무튼
내 바램대로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려서 기분 좋네. 앞으로 넌 애를 8명이나 낳은 저 여자랑 잘 살아. 안타깝게도 저 여자 조만간 사기죄로 감방 들어갈 것 같지만 그럼 너랑 내 엄마 단둘이서 아주 오순도순 손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쾌하게 조롱했습니다. 남편 놈은 넋이 나가 고개를 푹 숙였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아부할 대상을 바꿔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아가. 그동안 내 마음에 원망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니? 그래서 이 미친 정신병자가 내 아들한테 들러붙은 걸 빤히 알고도 모른 척한 거지. 그래, 이 못난 자식은 천벌 받았어. 나도 이 꽃뱀년한테 돈 다 뜯겼으니 죗값 치른 셈 칠게. 하지만 아가, 너랑 우리 지훈이는 아직 서류상 부부잖아. 우리의 인연을 어떻게 이렇게 끊겠니? 아가, 우리 과거는 다 잊고 앞으로 다 같이 잘 살아보자꾸나. 제가 현금 50억 가진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들으시더니 아주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네요. 아줌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이 혼인신고 5주년 채우는 날이라고요. 재산 분할 절반에 아들놈 바람 2번 피운 죗값,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합쳐서 5억 내놓으세요. 돈 준비해서 법정에서 봅시다. 영원히 안녕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서둘러. 이대로 그냥 가지마. 우리 버리지 마. 얘야, 김지훈. 당장 싹싹 빌지 못해. 여보. 내가 그때 잠시 미쳤었나 봐. 마누라 두고 바람 2번이나 피운 천하의 쓰레기가 나야. 하지만 여보, 나 진짜 반성할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충성을 다할게. 그러니까 내 말은 나보고 저 미친 정신병자가 낳은 애새끼 새엄마 돼서 다 같이 살자는 소리야? 응,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 게다가 당신 임신하기 힘들다며 그냥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셋이서 같이 살자. 우리 세 식구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남편 놈의 헛소리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거들며 애가 무슨 죄가 있냐며 저보고 그 아이 엄마를 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이 모자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려고 저는 그들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경쾌한 따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두 인간은 뺨을 맞고도 바닥에 엎드려 제게 살려달라며 구걸했습니다. 통장에 50억이 있고 대학도 졸업하니 아주 대우가 금방 확 달라지네요. 아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다오. 얼마든지 맞으마. 맞아, 나 같은 쓰레기는 맞아야 돼. 여보, 당신 속이 풀릴 때까지 나를 사정없이 패줘. 그래, 그게 너희들의 소원이라면 기꺼이 들어주지. 자, 시작한다. 저는 때려달라고 뺨을 들이미는 두 모자의 얼굴을 향해 수십 대의 따귀를 미친 듯이 날렸고 발로 그들의 몸뚱이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두들겨 패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후 저는 이혼 소장을 남편 놈 손에 쥐어주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는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통곡하는 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가운데 손가락을 우아하게 날려주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제가 청구한 5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 놈은 아파트를 팔고 시어머니 집까지 처분한 뒤 그 끔찍한 사이코패스 상간녀와 함께 다 쓰러져가는 좁은 투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네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들이랍시고 알량한 책임감에 도리를 다하겠다며 그 상간녀를 용서하고 끝까지 거두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대로 애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는 궁상맞은 생활에 신물이 났는지 아니면 전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어느 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 모자는 제 완벽한 계획대로 그 갓난아기를 떠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남편 놈은 이혼과 정신병자 상간녀 스캔들이 회사에 퍼지면서 해고를 당했고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자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굳이 얼굴을 볼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죠.
아줌마예요. 저예요. 전 며느리. 아이고, 우리 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떠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니? 너무 보고 싶었다. 제가 보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제 50억이 생각나셨어요? 아가, 이 애미 이제 옛날처럼 속물 아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 참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스피커폰 켜서 아들놈도 같이 듣게 하세요. 그래, 아가. 지금 스피커폰 켰다. 선물이 뭔지 빨리 말해봐. 이거 들으시면 충격받아서 심장마비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심호흡부터 하세요. 그 미친 정신병자 기집애가 낳은 아들. 지금 아줌마 품에 있는 그 갓난아기요. 그거 지훈이 아들 아니에요? 그 기집애가 그때 지훈이 말고 다른 놈이랑도 양다리 걸쳤거든요. 그 애 100% 딴 놈 아이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과한 소리다. 내가 내 친손주 하나 못 알아볼까봐? 그 애는 우리 아들이랑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어. 그럼 제가 그 정신병자 기집애가 딴 놈이랑 산부인과 가던 사진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 남자가 기집애 정체 알고 버리고 튀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줌마 아들이 독박 쓴 거죠.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시든 아니면 그냥 그렇게 키우시든. 전 끊습니다. 영원히 안녕입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을 시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인간은 유전자 검사를 했더군요.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집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애를 전남편 호적에 올려버린 탓에 보육원에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아 유기는 범죄니까 두 모자가 책임을 떠안아야만 하죠. 결국 그 호구 같은 모자는 꼼짝없이 남의 씨를 키우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50억이라는 거액을 쥔 저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대형 단독주택을 사서 이사했고 출근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맛있는 것을 먹으며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재혼이나 연애 같은 건 아마 당분간은 아니 아주 오랫동안은 생각조차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믿을 만한 남자가 세상에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 많이 남겨주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